꼬스차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아, 그럼 저는 득보다 실이 많았던 공연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자네는 오늘 무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보여주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저한테 수업을 듣거나 할 때 거의 대부분 디렉션을 듣죠. 잘못된 얘기에 대한 코멘트를 듣게 됩니다. 네, 그거 들으려고 수업하는 거예요. 네, 그거 들으려고 수업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연기는 조금 더 순수한 예술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무대에서 해면 안 되는 그 일들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공부라는 거죠. 자, 배우 수업 2장의 제목은 연기에서 예술로입니다. 자, 연기에서 예술로는 1장에서의 내용을 이렇게 넘어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1장을 다뤄놓은 파일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2장도 이제 다루면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1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죠. 이제 코스차, 마리아, 뭐 그리샤, 폴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연기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입학한 친구들과 함께 토르초프 선생님께서 이제 연기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난주에 시범 공연을 했고요. 그 시범 공연의 내용을 이제 다루면서 연기의 종류들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연기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배역의 생활화라고 부를 겁니다. Living a part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배역의 생활화의 주요 모델로 등장하는 친구는 마리아 그리고 코스차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그 외치는 한 줄, 그 다음에 코스차의 이하고 피다 이하고 피다 이렇게 말했던 그 유명한 대사 한 줄을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줄이 굉장히 배역의 생활화를 잘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배우가 연극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된다면 배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배역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활해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도 나지 않고 모든 것이 저절로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배역의 생활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바니라는 배우의 말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살바니가 한 말입니다. 좀 긴 얘기를 했는데요. 좀 요약을 해서 배우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매번 연기를 할 때마다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공연이든 1000번째 공연이든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살바니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연기 이제 해보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스타니슬라스키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잠재의식이 의식의 접근을, 이게 잠재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일 텐데 이 잠재의식은 의식의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이유로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치더라도 잠재의식이 그 순간 의식이 되어서 사라져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죠. 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기도 한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쉽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오셨다. 이 책에서는 영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린 필 받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순간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오셨다 해서 그분이 내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나는 지금 바다의 앞에 있어. 나 바다 앞에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잠재의식은 그런 의식의 접근을 거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나는 뭐 18살이다. 나는 여자다. 나는 부자다. 이러면 되냐고. 그렇게 100번 외쳐봐라. 그게 되냐? 그게 들어가냐? 너희들이 무당이냐?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뭐 믿어 열심히 믿으려는 노력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문제예요. 근데 어쩌다가 그 순간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쓱 우연히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 들어간 순간 내가 그 순간을 쭉 그냥 잠재의식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왔네? 라는 순간 의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 순간 탁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 쪽으로 계속 연기를 해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어떤 우리 연기하다 보면 약간 똘끼가 있는 애들 있죠. 약간 나를 참 잘 놓는 애들, 정신줄 싹 잘 놓는 애들이 있어요. 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순간들이 좀 긴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어쩌면 연기적으로 기초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탄탄하게 다져져서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약간 똘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또 그런 경우를 봤어요. 선생님이 이제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 대마초 막 이런 걸 그때 좀 구할 수가 있었는데, 선생님 한 번도 안 펴봤는데, 무서워서 한 번도 안 펴봤는데, 그 대마초를 막 해서 해롱해롱 거리다가 무대에 딱 올라가면 눈빛이 달라지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 너무 놀랍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할머니가 우리 학교 화술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도 유명한 배우고 할아버지도 유명한 배우였어. 그래서 난 피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 친구를 보면서. 저건 너무 진짜 무슨 빙의한 것처럼 저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해왔는데 그런 친구 진짜 한 명 봤거든요. 네, 한 명 봤어요. 근데 봤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내 연기 인생에 그렇게 좁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방대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내 인생에 한 명 봤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긴 하다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가 선생님 한국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 친구 선생님 한국 가서 한 번도 본 적, 성우실에서도 솔직히 말해 한 번도 본 적 없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불가능에 거의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나 잠재의식적으로 영감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천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라, 내가 만난 그 친구가 천재인지는 모르겠어. 아니면 내가 본 순간들이 그런 천재적인 순간인지도 모르겠지만, 스타니슬랍스키도 얘기하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천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천재가 아니라고 슬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의식적이고 올바른 창조부터 하라고 우리 예술은 가르치고 있다라는데, 여기서의 우리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토르초프 선생님 학교에서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감이라는 잠재의식이 꽃피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역할을 하면서 의식적 창조의 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영감이 흘러넘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내가 의식적으로 창조의 순간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엄마 나 사실은 죽고 싶었어 라는 어떤 대사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창조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그것이 구체적이고 나한테 와닿는 순간으로 만들수록 내가 그 상황에 몰입이 되고 그 상황을 믿을 수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쉐프킨이라는 한 배우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쉐프킨 님께서 연기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네, 여기서 이 진실해야 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맡은 역할과 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배우가 이런 모든 내적 과정을 택해서 재현하고 있는, 내가 재현해낼 그 인물의 정신적, 신체적 삶에 적응을 시킬 때 그것을 우리는 배역을 생활한다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코스차가 얘기를 해요. 코스차 칭찬을 받았거든요. 지금 한 줄 잘했다라고. 그래서 저 그렇게 잘했나 봐요. 이러니까 토르초프 선생님이, 너는 근데 그 한 줄만 진실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형편없었어. 너의 그 한순간의 그 진실은 우연이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고양된 정서를 얻은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배우는 자연의 도움을 받아요. 여기에 자연이라는 것은 네이처를 말하는데요. 본능, 본성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쉽게 자연스러움 으로 번역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연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잘 훈련된 심리기술, 뛰어난 재능, 훌륭한 신체적 정신적 대비책이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당연하죠, 이제 공부 시작하니까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는 면에서 자네는 충동적인 배우와 차이가 별로 없다. 충동적인 배우들은 테크닉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그분이 오셔야 한다, 필이 받아야 돼, 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연기 잘 되면 필 받은 거고, 내일 연기 못 되면 필이 안 받은 거고. 그러니까 연기란 필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달려 있다. 네, 그럼 무당이죠. 그렇죠. 네, 그럼 무당입니다. 네. 달려있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배역의 생활화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폴이라는 친구가 이제 이하고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폴의 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배역의 생활화는 어려운 풋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두 번째 재현 연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재현 연기가 여러분들이 재현 연기를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의 연습 방법이 이 재현 연기로 다가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이에요. 자, 재현 연기란 무엇인가? 자, 재현도 예술인데 이 재현 예술에서도 배우는 배역을 생활한다. 그런데 목표가 다르다라고 해요. 배역의 생활화와 재현 연기는. 자, 재현적 배우가 배역을 생활하는 까닭은 완벽한 외형을 얻기 위함이다. 일단 이 외형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들은 기계적으로 훈련된 근육을 이용해서 그 형태를 재생해내는 것에 목적을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적용이 되게 풀어보자면, 왜 우리 성우 연기의 외형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외모도 있고 뭐 소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외형이고, 성우 연기는 사실 목소리로만 하니까 외형적인 것이 뭐 그렇게 치중할 일이 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외형은 무엇이냐면 목소리, 내적인 어떤 정서를 뺀 모든 것입니다. 목소리라든지 말투라든지 말의 리듬, 패턴이 있죠. 어미의 길이, 뭐 어떻게 끊어 읽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적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형을 만족스럽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재현 연기라는 겁니다. 자, 배우는 연기를 행하는 매번 매 순간 배역을 생활해내야 돼요. 그 배역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배역은 매번 재창조될 때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와 살을 부여받아야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폴의 연기는 어땠냐 보면, 빈틈없고 예술적으로는 말끔했는데 그것은 돌처럼 딱딱했고, 그 속에는 냉기가 흐르는 연기 형식 내지는 메소드. 여기서의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우리 메소드 연기하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의 메소드는 방법, 연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연기법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꼬끄랑이라는 배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꼬끄랑이라는 배우가 한 말입니다. 배우는 배역을 생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역을 연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할리우드의 여러 배우들이 이 재현 연기를 많이 추구합니다. 배역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배우들도 있고요, 재현 연기를 추구하는 배우들도 있어요.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되게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는 아이의 엄마다. 배역이 끝난 다음에는 아이를 보러 가야 한다. 내가 어떻게 배역을 생활해낼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스타니슬랍스키 연기술을 반박했다라기보다는 이 스타니슬랍스키의 초기 연기론만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할리우드 시스템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부르는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데, 그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으로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살아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성우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모 선배님께서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한 적 있어. 너는 왜 러시아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성우실을 들어왔니? 그래서 선생님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 성우도 배우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성우가 배우야? 성우는 잡이야. 이러신 적이 있어. 근데 약간 나는 이 그분의 말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돈을 좀 밝히시는 분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 그리고 그분의 그런 어떤 연기적인 생각들이 이 재현 연기에 좀 가까워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틀린 거 아니거든요. 네, 틀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이 재현 학파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지금도요. 자, 그래서 이제 폴한테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연습했냐? 라고 하니까 저는 거울을 보고 연습했다라고 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나의 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 거울 보고 연습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르초프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외형적인 것들만 껍데기를 보면서 배우를 내면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을 치중할 수밖에 없게 네가 연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폴이 저 되게 느낌이 좋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해요. 근데 너 그렇게 외형적인 것만 치중을 하고 내면에 신경 쓰지 않고 역할의 어떤 대목을 성공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일정한 외적인 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연습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집에 마이크 있잖아요. 그러면 더 심해요. 마이크 하고서 모니터 해보죠. 녹음해보고 듣죠. 녹음해보고 듣죠. 녹음해보고 들으면서 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서 말투가 올라가니까 뭔가 괜찮았던 것 같고, 이 부분은 떨어뜨리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좋았던 것들을 채택하죠. 채택해서 마지막에 내가 생각한 그 말끔한 파일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 네, 그게 재현 연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들을 취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완벽한 외형을 갖추게 하는 것. 네,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 기간에 아마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들이 이 폴의 재현 연기, 폴의 이하구 연기를 랑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폴의 거울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험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평소에 연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연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런 예술은 관객을 감동시키기보다는요, 즐겁게 하는 데 쏠리기 쉽다랍니다. 이 즐겁게 한다라는 것은 웃겨준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여러분은 이런 예술에서 깊은 인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거나 영혼 깊이 파고들 수 없대요. 그 효과는 따끔할지 모르겠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얻는 것은 와, 이런 놀라움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한다든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냥 와, 연기 잘한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연기가 뭔가 이렇게 내 삶을 파고들게 연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탁 연기, 와, 뭐 와닿았어. 막 우리가 연기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음악으로 생각해 볼까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라든지 막 싱어게인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막 확 와닿는 게 있죠. 막 와닿는 게 있는 가수들이 있고, 어떤 배우들은 은은하게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가수들이 있죠. 네,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리샤라는 친구의 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기계적 연기, 러버 스탬프라고 합니다. 이 러버 스탬프는 고무도장을 말하는 건데 도장 찍기식의 연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재생하려면 배우는 자신의 경험에서 그 감정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이걸 정석기억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계적인 배우들은요, 얼굴, 흉내, 목소리, 제스처 등에 의존한대요. 케케묵은 연기 수법들 중 일부는 전통이 돼서 자자손손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흉측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세월이 가고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친숙해져서 그런갑다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한 나라의 문화처럼. 살아있는 정서로 역할의 기반이 다져지기도 전에 이런 상투 수법들이 온갖 빈틈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수법들은 종종 감정보다 먼저 앞질러 가서 앞길을 막아버려요. 자,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그래 너무 끌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많죠. 그 경우가 이런 기계적인 연기입니다.
글이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연기해야 되는 것처럼 연기하는 친구들 있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제일 먼저 떠올라. 그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를 다른 식으로 풀 생각이 안 나. 그냥 그게 당연한 거야. 그거를 얼마나 더 표현하느냐, 표현을 얼마나 더 재현 연기처럼 기계적으로 잘 해내느냐가 그냥 중요한 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글은 이렇게 연기해야 돼. 네, 고무도장 찍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증도 없어요. 그냥 이 대사는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죠. 네. 그 인물이 처한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뭐 전사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대사는 그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그걸 기계적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수법들이 감정보다 먼저 앞질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앞길을 막아버린대요. 이런 수법으로부터 배우가 양심껏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 양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쵸? 선생님 양심상 이 대사를 이런 식으로 못 치겠어 라고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려요. 네, 배우 양심이 있어야 돼요. 배우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게 양심 없는 행동인 거예요. 이거 글을 이런 식으로 그냥 친다라는 건 양심 없는 행동이에요. 양심껏 본인을 보호하세요. 그런데 이런 기계적인 연기도 테크닉 없이는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연기 잘하는 아이들이 기계적 연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 연기를 굉장히 화려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근데 그냥 들으면 얼핏 들으면 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뭔가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막 울고 짜고 막. 특히 선생님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디스크 검사를 하는데 아이유형의 친구들, 네, 기계적 연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아이유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본인의 연기를. 자, 그래서 이제 코스차가 이쯤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런 거 없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죠? 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없기는 뭐가 없어. 너는 그 이하고 피다 이하고 이거 한 줄 외에는 다 그냥 아마추어적 과장 연기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추어적 과장 연기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 초보자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초보자들이 하는 그 아마추어적 연기, 발연기, 우리 쉽게 말했을 때 발연기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초보자들은 어쩔 때는 우리가 초보자의 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뭐냐, 도박 같은 거 하러 갈 때 초심자의 운이라고 하나? 네,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재능이 있다면 우연히 짧은 기간에 어떤 역할을 제법 잘 소화해낼 수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예술 형태로 재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연히 스쳐간 그냥 최초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인간의 기억 속에는 온갖 인상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많이 남아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그냥 꺼내 쓸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한 특징이나 환상에 만족하면서 그걸 그냥 구현해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생생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쉽게 재생될 것 같기도 한 어떤 외형적인 성격 묘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은 배우가 인생에서 생생한 재료를 풍성히 취해서 마음껏 활용할 수 없을 때 늘 빚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생한 재료를 풍성히 취해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적이겠죠. 일반적인 인습을 마구잡이로 택해서 다듬거나 정리하지도 않은 채 무대에 쓰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죠? 코스차가 그 한 줄 외에 어떤 식으로 연기를 했던 건지.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아마추어적인 연기를 피하려면 작업을 하면서 모든 잘못된 접근법을 피하려고 노력해라. 이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공부하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는 거고 학원 가서 배우는 거고 그런 거죠.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하는 거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접근법이다라는 선생님의 얘기를 한다면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배역을 생활하는 기초를 공부하라 라고 하고, 무의미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작업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면적으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흥미도 없는 거 그거 외형적으로만 일단 막 표현하려고 드는 거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애니메이션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지문이 있잖아요. 뭐 청순 가련한, 뭐 캐릭터 연기 중에서 뭐 맹한, 아무 생각 없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아이의 아무 생각 없는 그것을 내면적으로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는 목소리로 그냥 연기를 하게 진짜? 아하 막 그냥 외형적인 것만 표현하게 되는 경우 애니메이션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지 수준이 없는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아마추어적 과장 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냐라고 하면 그보다도 못한 게 하나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예술적 악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냐를 예로 드는데요. 소냐는 얼굴이 예쁘고 외적인 뭐 몸매가 이쁘고 그래서 무대에 와서 나 몸매 예쁘지 이런 걸 자랑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예술을 악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수단들을 악용하는 자들은 예술의 극악무도한 적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준엄한 잣대를 적용해서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고쳐 쓰려고 노력을 해보고 고쳐 쓸 수 없겠다 싶으면 무대 추방이라 너는 연기할 자격이 없다 라고 쫓아내라 라는 얘긴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공부 오래 한 친구들은 사실 별로 볼 수는 없고요. 10대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성우 되려고 할 때 그때 그 연기를 왜 하려고 할지에 대한 의도를 들어보면 이런 악용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우리 반에서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추어적 연기를 할지언정 예술의 악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어도 우리 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스타니슬라스키가 마지막에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술을 이렇게 몇 개의 범주로 나누는 일은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어떤 연기 학교를 가보든 이들이 서로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예술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적 연기로 전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기계적 연기를 하는 배우들도 어쩔 때는 또 예술적으로 막 승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역의 생활화, 배연의 재현, 기계적 연기, 연기의 악용, 아마추어적 과장 연기 이런 순간들이 나란히 펼쳐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배우에게는 이 예술의 경계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내가 이게 약간 배역의 생활화 쪽으로 치우치는구나. 오늘은 좀 생활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재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의 의도가 약간 이건 지금 연기 악용 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계를 지켜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되새겨 볼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면 사실 그냥 아마추어적 연기를 하게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는 연기의 의도, 이 순수한 의도,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연기를 접하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매번 순수할 수는 없죠. 선생님도 그렇게는 안 돼요. 선생님도 그냥 갑자기 막 당황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짜갔는데 PD가 다른 걸 요구할 때는 뭐 어쩌겠어. 돈 받고 하는 직업인데 PD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나의 어떤 의도 순수성을 버리고 그들의 말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이거 내 순수성을 내가 좀 버리는 면이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는 것과 마치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해요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연기하는 그런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면적으로 예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뭘 추구하지 않겠어요. 꼬스차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럼 저는 득보다 실이 많았던 공연 같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 자네는 오늘 무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보여주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저한테 수업을 듣거나 할 때 거의 대부분 디렉션을 듣죠. 잘못된 얘기에 대한 코멘트를 듣게 됩니다. 그거 들으려고 수업하는 거예요. 네, 그거 들으려고 수업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연기는 조금 더 순수한 예술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무대에서 해면 안 되는 그 일들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제가 다뤄드린 부분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만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